엄마랑 결국 같이 살 거니까 집 한 돈이면 새 아파트 장만할 수 있어. 도희는 40년간 모은 전 재산 12억이 넘는 돈을 기꺼이 딸에게 건넸다. 우리 가족이 먼저고 장모님은 제일 나중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2세 윤도희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혼자 자는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져서 잠이 깊게 들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좁은 원룸에 부엌으로 걸어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딸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10평짜리 이 원룸에서 바라보는 그 아파트는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윤상철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도희는 그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동안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큰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연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 팔아서 우리 함께 살 집 마련해요. 넓은 곳으로요. 도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동구에 있던 단독주택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1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도희는 그 돈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 후 지연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도희는 기대에 부풀어 이사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은 3개였습니다. 안방은 지연 부부 것, 작은 방 하나는 중학생 손녀 서윤이 방, 나머지 하나는 서재 겸 창고였습니다. 도희가 들어갈 방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장모님 집에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장모님도 독립적인 생활 하셔야죠. 사위 민성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희는 그 돈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딸네 아파트 가까운 곳에 월세 원룸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나머지 돈은 딸네 아파트 구입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도희의 일요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딸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닦습니다. 손녀 서윤이의 식사를 챙기고 학원 숙제를 봐줍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엄마 없으면 정말 힘들어. 지연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도희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딸이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도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사위 성훈이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였습니다. 도희가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식탁 쪽으로 가는데 성훈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만 꺼내다 주세요. 도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을 뻗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맥주를 꺼내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는 맥주를 받아들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도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성훈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인 듯 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집에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도희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주 오셔서 집안일 다 해주시고 진짜 편하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가전제품 같은 거죠. 세탁기, 청소기 같은? 하하, 성훈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희는 몸이 굳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전제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저녁은요? 지연이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도희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공간이 더욱 답답하게 다가왔습니다. 도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전제품, 5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가전제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 딸네 집에 갈 것이라는 걸,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후 도희는 3일 동안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잘 지내니? 서윤이는 학교 잘 갔니? 그런 짧은 안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들 때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거죠.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도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빴어. 무슨 일로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꼭 와야 해요. 채린이 생일이거든요. 도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채린은 둘째 손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생일이 11월 중순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1월 초였습니다. 채린이 생일이 벌써? 네, 이번 주요. 케이크도 준비하고요.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재촉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채린의 생일은 분명 11월 18일이었습니다. 아직 2주나 남았습니다. 왜 지연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도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는 채린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었습니다. 5만 원이 넘는 케이크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사위 성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손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생일 장식도 없었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 성훈이 말했습니다. 도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성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희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구도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모셨어요. 성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장모님이 좀 연락을 자주 하시잖아요. 저희도 바쁜데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도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알아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연락은 주 1회만 하세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도요. 미리 저희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도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채린이 생일은 거짓말이었니?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안 올 것 같아서. 지연아. 성훈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장모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계, 경계. 그 단어가 도희의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고요. 장모님은 맨 나중입니다. 이해하시죠? 성훈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희의 심장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도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도희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불안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화난 거 아니죠?
우리가 이러는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 알겠다고 했잖아. 도희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도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도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72세의 늙은 여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을 때 도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자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명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딸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으면 치워두는 물건이었습니다. 12억이 넘는 돈을 주었습니다. 매주 집안일을 해주었습니다. 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경계라는 말이었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도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알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 붉은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희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진단서, 집 매매 계약서, 각종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지연이 가져왔던 서류였습니다. 엄마, 건강보험 서류예요. 병원비 청구할 때 필요해요. 그때 지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희는 잘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도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은경, 15년 전 강동구 단독주택에 살 때 이웃이었습니다. 은퇴한 변호사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경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아, 나야, 도희. 언니? 어머, 언니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언제 괜찮으세요? 오늘 가능해? 은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도희는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은경의 집은 목동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경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70세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들어와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경이 따뜻한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도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경에게 건네며 이거 좀 봐줄래? 지연이가 2년 전에 가져온 건데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어.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은경은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장, 3장 넘기면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언니, 은경이 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이거 건강보험 동의서 아니에요. 도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건 포괄적 위임장이에요. 파워 오브 어터니. 줄여서 POA라고 하는데 언니가 재산관리 권한을 전부 지연 씨한테 넘긴 거예요. 도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 통장, 예금, 부동산, 모든 재산을 지연 씨가 언니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고요. 도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왜? 은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통장 정리해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아니, 잘 안 봐. 매달 연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정도? 언니, 지금 당장 은행 가서 거래 내역 확인해 봐야 해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희는 불안했습니다. 2 사람은 바로 집 근처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프린트가 길게 뽑혀 나왔습니다. 은경이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도희는 옆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300만 원이 인출됐어요. 모두 지연 씨 명의로요. 도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00만 원? 네.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50만 원, 80만 원씩 나눠서 빠져나갔어요.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도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경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언니, 민원24 아이디 있어요? 그게 뭔데? 정부 민원 사이트예요. 제가 대신 확인해 볼게요. 언니 주민번호랑 이름만 알려주세요. 은경은 휴대폰으로 민원24에 접속했습니다. 도희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은경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언니 이거 뭐가 또 있어? 지연 씨가 언니 관련 서류 조회를 여러 번 했어요. 정신과 진단서 발급 절차, 성년 후 견제도 신청 방법, 요양시설 입소 조건.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은경은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보낼 수 있고요. 도희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준 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시설에 보내려 했다는 것, 도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은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경아, 네 언니, 이거 되돌릴 수 있어? 위임장은 취소할 수 있어요. 언니가 직접 취소 의사를 밝히면 돼요. 그리고 인출된 돈도 법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언니 동의 없이 빼간 거니까.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고 싶어. 다 되돌리고 싶어. 은경은 도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 말 속에는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단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도희는 은경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위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희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윤도희.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어머님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법무사의 말에 도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은경과 함께 세 곳의 은행을 돌았습니다. 기존 통장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만 아는 숫자로 설정했습니다. 거래 알림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입출금 될 때마다 문자 오게요. 은행 직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모든 거래가 자신의 눈앞에서 투명하게 보일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갔습니다. 도희는 남편이 남긴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수령인이 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령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누구로 바꾸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으로요. 윤도희.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은경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희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은경이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도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한 거야? 통장이 왜 막혀 있어? 도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막은 게 아니야. 해지했어. 뭐? 왜 그런 걸 내 허락도 없이 해? 내 허락? 왜 내가 내 통장 해지하는데 내 허락이 필요하니?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누가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한 거야? 아무도 안 했어.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엄마, 그 돈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야.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거잖아. 도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내 통장에서 2,300만 원 빼간 거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확인했어. 3년간 50만 원, 80만 원씩 빼간 거 다 나와 있더라. 그건 엄마 생활비 보태려고 빌린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위임장도 알아. 건강보험 서류라고 속인 것도.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조회한 것도 알아.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시설에 보내려던 것도.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왜 엄마를.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도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위임장은 취소했어. 앞으로 내 통장에는 손도 못 대. 보험 수령인도 바꿨어. 모든 게 이제 내 통제 아래에 있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한테 이러는 거야? 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나한테 가전제품이라고 한 게 가족이니? 경계 그으라고 한 게 가족이니? 엄마, 그건 민서방이. 너도 가만히 있었잖아. 지연아, 너도 똑같아.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도 각오해. 채린이랑 도윤이 앞으로 절대 못 볼 줄 알아. 우리 집에도 발 들이지 마.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말. 그 말은 예전의 도희라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어차피 나는 너희한테 가전제품이었잖아.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도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을 거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도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도희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할 거예요? 은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후회라면? 도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일찍 못한 것뿐이야. 그 말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72세의 윤도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딸도 손주도 가족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도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은경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위임장 원본, 민원 조회 기록, 모든 것이 지연의 행위를 증명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지연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2,300만 원의 무단 인출, 위임장을 이용한 사기, 그리고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시도까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연이 도희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자신의 성형시술비를 결제한 기록이었습니다. 총 700만 원.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이었습니다. 보험 사기죄도 적용됩니다. 검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액 변제, 2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도희에 대한 2년간의 접근금지 명령. 지연은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도, 집 근처에 오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사위 성우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모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아파트였습니다. 도희의 돈으로 산 그 집. 법원은 그 아파트가 부당이득으로 취득된 재산이라 판단했습니다. 지연과 성우는 집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도희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은 6개월 후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도 손주도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남편 상철이 살아생전 자주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바다 보이는 곳에서 살자. 강릉 같은데 말이야. 그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릉의 작은 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마다 갈매기가 날아왔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운전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면허를 땄지만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강사는 놀랐지만 도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도로 주행에 합격했습니다. 중고 경차를 샀습니다. 하얀색 작은 차였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바닷가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도희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한 회고록이었습니다.
남편과의 50년 딸들을 키우며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1년간의 배신과 회복,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글이 아니야. 나를 위한 글이야. 도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채린이었습니다. 둘째 손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희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채린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알아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할머니 돈 쓴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다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냥 사라져서 너무 슬펐어요.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안아줄 때가 제일 따뜻했는데,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하면 화내요. 그래서 저도 말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용기 내서 편지 써요.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는 나쁘지 않아요. 언젠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어른 되면 할머니 찾아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체린 올림. 도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손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았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채린아. 도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연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희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도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72세의 윤도희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화를 되찾는 데는 늦은 나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도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도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윤도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